그래서 보시면 무역활동까지 나왔어요. 이거 꼼꼼히 보시면서 흐름 정도는 다 아셔야 돼요. 충분히 각 왕조별, 시대별, 정치, 사회, 경제, 문화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특히 경제. 정치, 사회는 뭐 당연하죠. 그런데 경제 같은 경우는 막 섞어서 다음 세대, 다음 시대 것을 섞어서 막 놓기도 해요. 아까 동전의 화폐 유통이 굉장히 성공했어요. 이것도 너무 굉장히 소홀히 보기 쉬운 문항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보세요. 송은 이랬어. 다른 국가 무역은 이랬어.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 얘기가 나온 게 고려에서 연유된 거야. 그래서 꼬레아가 된 거야. 이런 거 정도. 그쵸? 그리고 중세 문화 발전 나와요. 중세 문화 발전 같은 경우는 자원에서 한 번씩은 더 하긴 할 건데 지금 이 국산에 있는 문화는요. 조금 교하고 관련이 많아요. 불교, 성리학, 유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고려 때 특히 흐름을 좀 아시면 조선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조선에서 그냥 무등금 성리학이 나온 게 아니거든. 고려 때 지금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시절로. 왜냐면 불교의 폐단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리고 모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적 사상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에요. 유학의 발달사 보세요. 역사사의 편찬으로 이제 이어지죠. 유학의 발달 보면 배경은 유교적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과거를 통해 문신귀족으로 진출했어요. 보면 10세기 사회개혁과 문화창조의 독자적 능력을 가지고 관학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 위주, 학교의 총칭이 관학이야. 그러다가 자주적, 주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중기에는 그러니까 고려 중기인 11세기에는 경원이 씨 집권 후에 여러 가지 집권 세력이 영달 도모하고 그 다음에 한문학 발달, 사학 발달하면서 점점 이래요. 자기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요. 여기 보다시피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학풍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사대적인 보수주의자의 대표 주자 누구예요? 삼국사기 저술하신 김부식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에 반하는 사람이 어떤 스님이셨죠? 승려, 묘청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김부식도 있어. 그리고 이련이란 분이 삼국유사도 쓰셨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거 굉장히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지 않고 오신 다른 그 동포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이거 굉장히 헷갈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김부식하고 이런하고 너무 헷갈려요 하면 김부식은 여기 나오잖아요. 유학파야. 사대적이고 보수적이야. 귀족이죠. 그러면서 문신이면서도 무신의 역할을 해서 장군이 되어서 묘청의 난도 제압한단 말이에요. 무슨 문신이 문인이 무인이 돼. 그때는 그랬다고 했잖아. 고려 때는 체계적인 묵과 시험 제도가 없었어요. 그쵸? 서희, 강감찬, 그쵸? 윤관, 김부식 이런 분들 다 문신 출신이에요. 그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시대별 등용 보면 태조는 신라 오두풍 계통의 유학자를 약간 활약하였고 그 다음에 광종 때 광종 그 무서운 부신. 그래서 이분의 광종이 빛날 광이 아니고 미칠 광이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갖고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저는 보진 않았는데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죠. 한 몇 년 됐죠. 그리고 광종은 과거 제도를 실시하여 유학에 능숙한 관료를 등용했어요. 그리고 성종 때는 유교 정치 사상이 확고히 됐죠. 정립되고 중기 이후로는 문벌귀족에 의해 유교 사상이 보수화되다가 무신정변 이후에 크게 위축돼요. 그러니까 불교의 폐단과 모순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의 도입이 필요해요. 그것이 성리학인 거예요. 보면 불교가 있는데 그리고 불교도 숭상하면서 고려 왕실에는 왜 유교가 필요한가? 정치에는요. 유교적 사상이 필요해요. 왕권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군주와 신하는 같은 레벨이 되면 안 되는 것이야. 군신 관계가 필요해요. 백성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적, 유교적 사관이 필요한 것이죠. 성리학의 전례 한번 보세요. 특징은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한 그 특징이 있어요. 주의가 사서라는 사서집주를 편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주의가 집주를 편찬했죠. 이분은 혼란한 현실을 타개하고 희망의 사회 건설에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대학, 중용,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노노맹자의 주석을 달면서 하나의 뭐랄까 편찬서지만 하나의 참고서, 아주 기본이 되는 아주 개론 같은 역할을 하는 성리학의 사서 집주를 편찬을 한 거예요. 남송의 주의가 성리학은 집대성했죠. 그리고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유학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인간의 심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것을 우주의 원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 이것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가면 막 이기론, 주리론, 주기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충렬왕 시기에, 충렬왕이면 고려 끝쪽이에요. 끝자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양이 원에서 전래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안양이 그러니까 이분의 초상화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죠. 이분이 성리학을 공부한 유교학자들한테는 이분이 아버지야. 학문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에서 전래해서 이후 그의 문화생인 백이정, 이재현, 이색을 거쳐서 정몽주, 정도전 라인으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이색은 정몽주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몽주는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야. 정몽주는 온건개혁파야. 그럼 정도전은 역성혁명파죠. 그쵸? 이름만 들어도 벌써 막 꿈틀대는 게 느껴지잖아. 역성이 뭐야? 그냥 갈아엎어서 혁명을 해야 돼. 이 왕조는 이제는 끝났어. 세술은 세부대. 그런데 정몽주는 어떻게? 아니야. 개혁해서 점진적으로 다시 새 세상을 열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죠. 그의 스승이 이색이라는 분이란 거예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그리고 이번에 신진사대부들이 현실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사상으로 수용을 했어요. 신진사대부들은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 봐요. 신진사대부를 등용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떤 왕이셨어요.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분이 신진사대부를 기용하는데 어떤 제도를 통해서? 과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그쵸? 고려의 개혁 군주, 그러면 딱 떠오르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실천적 기능 강조하고 소학과 주자가래를 중시했다. 그렇죠. 소학은 뭐예요? 8세 안팎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어때요? 수신서. 그러니까 아동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서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학을 배우고,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집을 한번 보시라고요. 사랑방이 있고요. 안채가 있어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진행돼요. 그러면 안채는 저쪽에 가 있어서 부인들은 안채에 살고, 특히 그 집안의 어른이신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가 사랑방에서 거처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문하는 여러 같은 선비들 맞이하기도 해. 그런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요. 이 소학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손자를 데리고 사랑방에서 교육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입문선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격언, 이거 소학 서당에서도 가르쳐요. 서당에서도 가르치는데 집에서도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가 계속 어릴 적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선시대 가옥 얘기 나오면 무슨 안채는 저기 있고 사랑채 여기 있고 무슨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기능적인 얘기고요. 사실은 용도가 달랐단 말이에요. 사랑방이 그런 용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신진사대부들이 이렇게 했고 권문세족과 불교의 비현실성과 폐단을 비판한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이라는 분이에요. 아시죠? 정도전이 불시잡변에서 폐단을 이 모순, 너무 모순적이야. 이 성리학해야 돼. 그리고 재상정치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의 사상도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려 말 때는 정도전도 나주 쪽, 전남 나주 쪽으로 유배 가고요. 거기서 백성들의 실체를, 현실을 파악을 하면서 아, 내가 정치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깨달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상의 변화 한번 보세요. 철학적 유학, 국가사회 지도이념으로서 불교에서 유교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완전히 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그래요. 훈고학적 유학이라고 해서 유교의 경전의 뜻을 발굴하고 뜻을 밝히는 그 훈고학적 유교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훈고학이다가 이제는 철학으로 바뀌어요. 아까 나온 여기서도 봤죠.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철학적 사유, 철학적 여러 가지 이념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이 이제 고려 말에서부터 꿈틀대면서 성장하면서 조선 때 이제 만개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기관과 과거제도 나오면 관리양성과 유학교육 실시. 결국은요, 공민학은 개혁을 하고 싶어 했죠.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분이 공민학 맞잖아요. 공민학의 개혁이 있기 때문에 성균관을 중흥했어요. 성균관을 통해서 과거 시험을 치렀죠. 그러면서 성리학이 자연스럽게 도입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진사대부가 갑자기 이루어서 안 왔어. 그러면 교수님, 아니 공민학이 이렇게 신진사대부도 등용하고 했는데 공민학은 왜 실패한 것인가요? 그렇죠. 실패했죠. 개혁이. 처음에는 먹혀 들어갔지만 왜냐하면 공민학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너무나 기존 기득권 세력의 힘이 센 거야. 문제점도 많았죠. 그리고 공민왕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노국대장공주가 빨리 돌아감으로써 여러 가지 개인적인 멘탈이 무너지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진사대부가 정말 탄탄하게 정말 굉장히 그 정점에 있는 관료를 딱 이루고 관료 체계를 이루고 이랬으면 공민학의 개혁이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진사대부가 일단 뭐 과거 시험을 통해서 또 들어왔어. 궁에 입성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민왕이 지지 세력이 굳건하지가 못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만 공민왕의 업적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통해서 과거가 성균관이 부활됐고 과거제도 실시함으로써 새 인물들이 수혈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인물들이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겠죠. 공민왕이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신진사대부를 처음부터 고용했겠어요? 등용했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분한테는 빅픽처가 없었던 거예요. 요새 빅픽처가 그렇게 유행이라며요. 아무튼 빅픽처가 없어서 그냥 개혁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조선의 개창에 큰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이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관학 보세요. 초기 중앙은 국자감, 지방의 향교,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사학은 중기 때 사학은 최충원의 문헌공도 있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충의 문헌공도라고 해서 최충에 의해서 설립된 고려 시대의 사학기관이에요. 사학. 그렇죠? 그러셔서 쭉 보시다 보면 사학 12도를 융성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관학까지 먹어치우려고 사학이 이렇게 융성된 건 아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관학까지 먹어치우게 됐어. 관학 교육이 위축이 됐죠. 그렇지만 관학과 사학이 이렇게 발전을 이루었구나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학 진흥책으로 뭐를 세운 거예요. 예종 때 국자감에 국학 7제를 설치하고 장학 재단을 마련한 그것이 양현고예요. 꼭 체크. 이것이 국학에 설치한 학생 후생 단체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학적으로 몰리고 있어,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관악을 육성하고자 여러 가지 장학재단, 양형고라는 장학재단도 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양형고를 외우지 마시고요. 아, 사학이 너무 활개를 치니까 관악을 또 진흥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이 또 마련이 됐구나, 이렇게 넣어두시면 더 암기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창현관 복문각 등 설치하고 경사 6학도 정비해서, 그러니까 자꾸 정비하는 거. 왜냐면 제도가 나쁜 것 같으니까 자꾸 애들이 절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정비를 나서는 거예요. 후기 때는 서막전 설치해서 관리들의 풍기에 따라서 국학생의 학비도 보조해줬어.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나름 인재 등용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은 거예요.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문묘 건립했죠. 문묘란 얘기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국학이 성균관이 됐어. 이 성균관이 없었으면 조선시대가 지탱이 됐겠어요? 성균관을 통해서 대과를 공부하고 대과시험을 치러서 과거급제에서 관리로 등용이 되는 것이죠. 관리로 등용된 다음에 살림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해요.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사화를 당하면서도 계속 올려보내는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야. 살아남으니까 강한 거야. 그냥 인해 전술로 계속 올려보내요. 계속 위에서는 막 제거하고 사화 일으키고 막 핍박하고 압박하는데도 계속 올려보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야? 사림이죠. 사림들이 붕당을 만들고 붕당에서부터 외척 세력이 활개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도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이 성리학이요, 굉장히 중요한 단지 학문적, 뭐 유교적, 학문적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정치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제도 보시면 광종 때 왕권 강화 및 호족 세력의 억압을 목적으로 실시했죠. 광종은요, 무서운 분이죠. 다 아무튼 제거하시면서, 그리고 그냥 그 아버지 때 있던 훈신들을 다 제거하시고 또 뭐 나를 미쳐 가시면서 그냥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셨어. 그런데 또 이래요. 왜냐면 이 시대는 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일단은 본인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긴 하지만 일단 나라가 처음 세워질 적에는요, 또 이런 그 제도도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때 그 무시무시한 태종 이방원이 없었다면, 이방원이 왕권을 완전히 확립시키지 않았다면 정말 그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인 그의 아들 세종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점도 한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뭐 이제 각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양민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이거 중요해요. 문제에 슬쩍 바꿔서 나. 양민 이상은 양민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나온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을요, 워드 바이 워드로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외우셔야 돼요. 실제로는 농민이 응시가 불가능해. 가능은 하지만 불가능해. 왜?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부역하고 세금 내고 뭐 공납하고 뭐 여러 가지 군역에도 나고 이렇게 이런 생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응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귀족 호족 세력을 위한 음소제도 있죠. 그래서 특히 문신선발은 재술가는 한문학 시무책, 그다음 명경가는 유교경전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술가는 잡과, 의학, 천문 뭐 이런 분들은 잡과에 속했었죠. 다음 그러고 보면 지금 문신선발, 그러면 재술가가 더 많이 쳐줬을까요? 명경가를 더 많이 쳐줬을까요? 재술가가 아무래도 국가에서는 필요하죠. 왜? 여기 보면 시무책 나오잖아. 이거 시무책, 뭐 어디 어떤 사람이 올렸던 거 기억하는데, 누구의 시무책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시무책 올린 건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시무책은 왕이 신하들한테 어떤 정책에 대해서 보고서 올리라고 한 거예요.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시무책, 그러면 왕한테는요, 나온 명경과에서 실시하는 유교경전 시험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시무책을 잘 내는 관리를 뽑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래도 시무책을 잘 내는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술가가 더 선호됐던 거죠. 다음 페이지 역사서 보시면요. 제가 여기서는 다 설명 안 하는데 여기 나온 역사서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7대 실록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려 초기에는요. 편년체는 연월 일순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7대 실록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지었는지 고금록도 나와요. 고려 중기 때는 삼국사기. 그리고 고려 인종 때 김구식의 유교적, 사대적, 보수적 통치 이념에 기초하여 저술한 기전체 필로 나오는 거야. 기전체 사선 뭐예요? 왕의 정치와 관련된 봉기와 인물들의 개인 발전, 그 다음에 수록을 한 거. 아, 편년체하고 기전체가 이렇게 다르구나. 현재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 신라에 편중된 것이 뭐예요? 삼국사기예요. 가장 오래됐어. 아, 삼국사기. 김부식 꼭 기억하셔야죠. 그쵸? 이분은요, 아까도 어떤 난 진압하신 걸로도 나오고, 사대적, 보수적, 막 이런 학풍을 지니고 계셨고, 굉장히 문장가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인품이 훌륭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그거는 우리 수업하고는 큰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신라에 편중됐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드리면 김부식의 사관에 의하면 백제가 멸망한 것은 중국의 조아리지 않았고 신라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도 적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려 후기 때 삼국유사 나오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 나오겠네요. 다음 중 고려의 역사서 편찬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하면서 고려 후기 때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명왕편, 사략 이것은 다 누구예요? 고려 후기 때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삼국유사 나오죠. 제왕운기 나오죠. 제왕운기는요. 단군 얘기할 적에도 나왔어요. 단군시나 단군설화를 수록한 책들이 6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이거 예전에 문제 나온 적 있는데 지금은 그럼 안 나올까? 안 나올지는 누가 알아요? 다시 지금 예전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우라고 한 것들은 정확히 외우시면 돼요. 그러셔서 여기까지 고려 역사서가 이렇게 편찬이 됐구나 보시면 돼요. 왜냐면 고려 때도요 절대로 소홀할 수 없는 게요. 지금까지도 그 기본서가 되는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나왔잖아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조선 때 나온 거 아니에요. 고려 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 문화가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고려가요, 굉장히 강화도 천도에서 그 섬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고 이러기도 하고 했지만 또 어떤 한편은 어때요? 고려의 문화를 꽃피우대서 이게 사실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는 물론 대장경이 나쁜 건 아니죠. 얼마나 찬란한 문화예요. 그리고 그 불법의 힘을 빌려서 외세도 침략도 막아내고 싶은 간절한 염원도 있었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이죠. 백성들이 볼 적에는 지금 우리는 그냥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죽어나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죽어나가는데 저게 웬 말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은 또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지금은 보면 또 그 대장경 얼마나 위대해요. 마치 중국의 만리장성이 싸울 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금을 필요해서 그 만리장성 공사를 맡았던 장군도요 결국에는 멸족당했어요. 사람들이 하도 난리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이걸 짓느라고 사람이 많이 나가 죽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짓느냐고 해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어차어차 해서 지었잖아요. 지금 중국에 갈 적에 만리장성 안 가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북경에 가시고 여러 가지 갔을 적에 가장 랜드마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어도 또 후세들은 또
그 업적을 통해서 그 선조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또 지금 그 업적을 누리고 있기도 해요. 여기서 보면 역사서 좋죠. 한문학 불교 고려 때 얼마나 이 문화면만 보면요. 아주 그냥 굉장히 잘 산 나라 같아요. 왜냐하면 외세 침략도 없고 굉장히 꽃피었단 말이에요. 화려하잖아요. 아까 뭐야 성리학도 들어왔죠. 역사서도 이렇게 편찬해. 역사서가 편찬됐다는 건 굉장히 상황이 좋다. 예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어느 왕 때 역사서 편찬됐는지 기억해 보시라고요. 한문학도 아주 꽃피워요. 심지어 무신 집권기 때. 그쵸? 불교 얘기도 나올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렇게 꽃피운 적이 많지 않아요. 거의 조선에 많이 성행되고 했던 그 문화들이요. 거의 다 고려 때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한문학 보세요. 전기는 향가와 한문학이 주류를 이루어서 향가는 광종 때 귀녀의 보연 시본가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한문학은 독자적 성격에서 당의 시와 송의 산문을 숭상하는 풍조로 바뀌었고 제술가 중시하고 귀족사회의 필수 교양이고 현종 때 더욱 발전돼. 이 현종 이분은요. 앞에 정치제도 할 적이 좀 나왔어요. 아 뭐였지? 기억하셔야 돼요. 문화 얘기할 적, 한문학 얘기할 적에 현종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정치적으로도 틀을 기반을 많이 세우셨고 문화적으로도 기여하신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 때 보면 왕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해야 될 그 중 한 분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무신 정권기 때 보면 문신들의 현실 도피적 경향을 왜 문신들이 현실 도피적 경향을 세워요? 무신 정권이잖아요. 문신들 많이 제거당했어요. 특히 김보당의 난 때 무신 정권이 일어날 적에 살아남았던 문신들도 김보당의 난에 의해서 거의 다 제거됐어. 많이. 그렇기 때문에 문신들은 어떻게 돼? 아유, 지금 앞에 나섰다가는 진짜 막말로 골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현실 도피적 경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필 형식의 서적을 편찬해서 임춘의 국순전은요 술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현실 풍자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풍자했다는 건 뭐야?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이인노의 파한집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최씨 무신진권기의 현실을 표현하는 문학의 신경항이 대두된데 그 대표적 인물이 이규보 최자예요. 그렇죠? 아 지금 이분들 이규보 최자 이 사람들 어디서 묵었던 사람들 어느 저기 집에서 묵어서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일도 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 누구 밑에서 있었는지 기억해내세요. 근데 최씨 무신 정권 나왔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이셨어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거기 묵으면서 무슨 역할을 했어. 이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후기 신진사대부와 민중이 주축으로 변화 모색했어요. 국문학 발전하고 민중문학. 그러니까 꿈틀대기 시작한 거예요. 고려 때부터 이제 민중문학. 그래서 국문학은 경기체가는 뭐예요? 무신에 의해서 쫓겨난 양반들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한림별곡 무슨 이런 관동별곡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죽계별곡 이거 세트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태간문학해서 떠도는 얘기들을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이규보의 백운소설, 이재현의 여공패서 이런 것들. 이규보 자꾸 나오잖아. 이분들 상관이 있어서 그래요. 누구와? 최씨 무신 정권. 그 중에 어떤 인물과. 그쵸? 시가문학은 뭐야? 운율적 요소로 시가문학은 어부가가 있어. 어부가 그물을 걷어들이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부르는 노래들 이런 것들. 그래서 시조, 향가, 고려, 가요 이런 것들이 시가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운율적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중문학은 소교가 발달해요. 서민 감정을 표현하고 청산별곡, 쌍화전, 가시리 같은 거. 그래서 서민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소교가 그거예요. 민속적인 거예요. 서민들 안에서 떠도는 노래들 아니면 무슨 그 감정을 표출한 얘기들 그것은 이제 노래로 옮긴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셔서 가전체 문학은 이규보의 국선생전 이규보의 국선생전은요 술 있잖아요. 누룩으로 술을 만들잖아요. 술을
누룩을 의인화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건 긍정적인 의미겠어요. 그리고 이곡의 죽부인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고려 가요예요. 그리고 한시는 이재현, 이곡 정몽주. 그래서 그 죽부인전 보면 죽부인이 아주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나와. 그렇죠? 여기 나왔던 중요한 목록들 있죠. 어떤 사람이 뭘 썼어. 이 사람이 한림별곡이야. 이 사람 경기체가 관동별곡 이런 얘기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문화면에서도 한두 문제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나온다면 문화는 특히나 고려 쪽 문화 아니면 조선 쪽 문화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여기 꼭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불교 사상과 신앙의 발달 나와요. 그러면 특히 고려는 호국불교야. 나라를 지키는 불교야. 현세 구복불교만 너무 내 현실이 정말 어두워 암울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현세에서 복을 구하는 불교인 거야. 사실 불교가요 구복신앙이잖아요. 나한테 복 좀 내려주세요. 부처님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들 좀 점지해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제 구복 불교긴 한데 너무나 이제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되죠. 귀족 불교 등 승불 정책이야. 유교 들어왔는데 왜 불교예요? 불교는요 고려의 국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너무 폐단이 많아지고 모순점이 생기니까 성리학이 들어온 것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불교의 나라예요. 불교 정책의 실시 보면 태조부터 꼭 체크. 훈요 10조에서 불교 숭상하라. 연등의 팔간에 꼭 개최하라 얘기했었어요. 광종은 승과제도. 승과제도는 뭐예요? 스님들도 과거제도를 마련한 거죠. 왕사제도에서 왕의 스님이 뭐예요? 왕의 고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이 뭔지 아죠? 자문관, 어드바이저, 이런. 그리고 분열된 종파를 수습하고, 그 다음에 현종 같은 현종 이분 또 나오셨어요. 자꾸 나오는 임금님들이냐, 왕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불교 융성했고, 근데 사찰건님. 그런 거 보면, 특히 그 중요한 흥왕사, 현종 때 말하는 거. 흥왕사 어디 나왔었는데, 흥왕사의 변이라고 공민왕이 거기서 폐위당하고 돌아가실 뻔한 곳이었죠. 왜냐하면 그때 기시 세력들이 부원배 세력 이런 그 권문 세족들이 어떻게 돼? 공민왕을 폐위하고 막 제거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흥왕사가 이 현종 때 생긴 거예요. 사원과 승려의 우대로 사원의 토지 지급과 면역 혜택. 면역이 뭔지 아죠? 역을 면해주는 것은. 귀족은 정치 이념인 유교와 신앙으로서의 불교를 조화롭게 인식하고, 일반인은 기복신앙으로 불교를 신봉하고, 향도는 불교와 토속신앙의 결합,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항상 끝으로 가면요 얘기했죠. 어떤 게 자꾸 나와.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뭐나 도참사상. 막 이런 얘기. 막 기복신앙. 기원하고 막 애태우고 막 이거 하게 해주세요. 구복하고. 그쵸? 이게 뭐야?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증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불교만 있었던 건 아니죠. 독착신앙도 있어. 여러 가지 풍수지리설 막 하는 거야. 특히 이 고려 태조 왕건은요 풍수지리설을 통해서 대두되신 분이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지? 보세요. 통일신라 때 수도가 어디였어요? 경주 쪽이었죠. 금성. 여기에서 볼 적에는요 다른 지역이 다 지방인 거야. 그러면 계속 그때 호족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풍수지리설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수도인 경주는 이제 운이 다 했어. 지방에서도 인물들이 나올 수 있어. 지방으로 옮겨야 돼. 막 계속 그 얘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려 태조 왕건이 호족들을 다 아우르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됐단 말이에요. 태조는요 어떤 분이라고 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의 내렸었잖아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렇죠? 사업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 반목하는 호족들 다
자기 품으로. 어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결혼 정책. 그리고 이분은요, 절대로 악역을 하지 않아요. 맞지 않으세요. 심지어 견훤의 아들들도 어이구 그래 내 밑으로 와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누구? 경순왕도 자기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냄으로써 어떻게 돼? 경순왕도 사신관을 만들어 버리신 분이에요. 경주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사신관, 관리를 만들어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통일신라가 멸망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건 뭐야? 백제 부흥군, 고구려 부흥군 매번 일어났었잖아. 그런데 통일신라는 없었어. 그만큼 고려 태조는 아주 사업적 수완이 뛰어나신 분이었단 말이야. 불교 통합과 천태종의 성, 이제 천태종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조계종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런데 천태종, 조계종, 이제 이것이 아주 불꽃 튀는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이 형성돼요. 그래서 보시면요. 법상종의 발전 보세요. 불교 통합과 천태종의 성립 보면 법상종의 발전 보면 보수적 귀족 세력을 옹호했어요. 이건 뭐야? 미륵신앙과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된 자는 유식사상 기반해서 그것이 법상종이에요. 아, 법상종이 이런 거구나. 이것이 뭐예요? 고려 중기 때예요. 그래서 문벌 귀족이 후원하고 교정 중심의 선종을 통합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속장경이 간행이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요, 불교 천태종 같은 경우 고려 초에부터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성장세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선종이 계속 발전해요. 아마 통일신라 말 때 문화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선종이 발전하고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화엄종도 다시 나오죠. 그러다가 문벌귀족이 대두되면서 교종과 문벌귀족이 결탁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무신 정권 때 이제 대항을 다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보면요. 대각국사 의천이란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숙종의 동생이에요. 숙종이 누구예요? 임금님이시잖아요. 아까 숙종 얘기 어디서 나왔는데? 그쵸? 숙종 얘기 어디서 나왔었어요? 뭐를 또 주조하실 적에 주조하신 거. 주조란 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그거 할 적에 숙종이 나왔어요. 이분 때 나라가 그래도 안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11대 문종의 넷째 아들이 의천이란 분이에요. 송나라 유학 후에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셨죠. 숙종의 동생이기도 하시고 화엄종인 교종 중심의 선종을 통합하는, 그러니까 교종 중심의 문벌귀족과 이제 같이 그러다가 이분은 이제 화쟁사상 중시하고요. 원효의 화쟁사상, 화쟁사상 기억이 안 나. 그럼 다시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론과 실천을 강조하는 교관겸수, 요거 꼭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교관겸수는 교학과 선을 함께 수행하나 교학을 중심으로 선을 포용할까? 교종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적인 귀족 세력을 옹호하고 형인 숙종 때 속장경 간행하신 분이 저게요. 이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속장경은 뭐와 뭐의 중간이었는데 초조대장경, 속장경, 그 다음에 대장경. 대장경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조대장경. 그쵸? 그러셔서 교장도감을 설치하신 분이 의천이에요. 화폐주조 건의하고 주전도감 설치해서 엽전인 해동통보를 주조하셔서 아까 해동통보 나왔었어요. 그쵸? 싸그리 외우셔야 돼요. 결과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다가 의천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교단의 분열과 귀족 중심의 불교 지속으로 불교의 폐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완전 그렇다고 해서 폐단이 시정이 되나요? 어렵죠. 시정되기 어렵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결사운동과 조계종이 창립이 돼요. 성립이 되는데 결사운동 한번 보시라고요. 불교 본래의 자세 확립을 주장하는 새로운 종교운동이 이제 결사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무신 정권이 이 결사운동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조계종이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무신정변 이후에 진울의 선종 중심의 선교 통합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신앙 결사죠. 통합운동 결사. 그래서 도노점수, 아까는 교광점수였어.
겸수였는데 이제 도노점수 나와요. 그 다음에 도노점수는 뭐예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단계를 나타내는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도노는 단번에 깨달음을 뜻하는 말로 그 수행과 각오에 있어서 깨달음이 먼저냐 수행이 먼저냐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아무튼 간에 이 도노점수는요,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도노점수 나왔어. 이제 정해쌍수네. 여기에 이제 타이프 하나 나왔는데요. 정해예요. 정해쌍수.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문제에 자주 나와요. 정해쌍수, 교광겸수를 주장한 승려, 뭐 이렇게 했고 말을 바꿔서 막 의천이다, 막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나온단 말이에요. 진울이 주장한 불교 신앙의 개념으로 선정의 상태인 정과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인 해를 함께 닦아서 수행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 결사운동으로 전개하면서 민중종교로 저변을 확대하면서 추구해요. 저변 확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의 결사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정의 결사 아니면 수선사 결사라고도 해요. 이건 뭐 제가 적진 않았는데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정의 결사면 신앙 결사 운동인 거야. 이런 걸 일으키는 거죠. 정의 결사, 그 다음에 수선사라는 수선사 결사.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개창이 되는 거예요. 이 조계종이 창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계종의 창시 보시면요. 보조국사 진울이 1158년에 불교 경전 공부와 함께 참선을 통해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고 꾸준히 수행하여 깨달음을 계속 확인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대몽항쟁할 때 최씨 무신 정권과 밀착되어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타로 나와서 해심의 유불일치설 나와요. 해심은요, 진울의 제자예요. 진울은 아까 나온 도노점수, 정해쌍수, 이것을 주장하던 분이야. 해심이 진울의 제자로서 유불일치설이 나오는 거죠. 이 유불일치설이요, 성리학의 기본이 돼요. 성리학 발달에. 여기, 그런데 유불일치설이 뭐야? 보면요, 부처님이 세상에 노자와 공자를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이 유불일치설에서. 그래서 진리는 유교와 불교는 다르지 않아. 진리는 똑같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 가지 아무리 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진리는 일치한다. 그런 뜻에서 유불일치설이 주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성의 도야. 자꾸 심성의 얘기가 나와요. 성리학하면 심성, 인간의 심성의 원리를 깨닫다, 도리,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진울의 제자인 해심의 유불일치설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리학 발전의 기반이 돼요. 그리고 오세 같은 경우는 백년결사를 제창하고 법화신앙을 하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천태종이에요. 천태종의 승려세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진울과 해심과는 노선이 다른 분이죠. 천태종은 이미 대각국사 의천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새의 백년결사는요, 농민, 그 다음에 천민들이 굉장히 많이 대상으로 퍼져 있던 교회예요. 그 백년결사 제창하고 법화신앙은 뭐예요?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법화신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백년결사 같은 경우는 밑에 층, 굉장히 핍박받는 층이 많이 믿었던 거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양 같은 경우는 세속불교를 배척하고 심성의 도회를 강조하여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터전을 마련해요. 여기서 보면요, 특히 물론 해심의 유불일치설, 그 다음에 심성의 도회가 중요해요. 유교 쪽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백년결사 같은 경우는 요새라는 분이 천태종 승려셨죠. 그래서 천태종 쪽. 그런데 영양은 어쨌건 간에 대세는 이미 넘어간 거야. 성리학 쪽으로. 유불일치설. 그 다음에 심성의 도야. 이것이 이어지면서 이제 조선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천태종에서
조계정으로 넘어갔다는 건요, 이미 어떻게 돼? 성리학과도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점 발전이 되고 유불이치설로 또 그 확대가 되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불교의 세속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거 일어나요. 교가 또 이제 수입이 되죠. 원나라 몽고에서 어떻게 돼요? 라마교가 또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고려 때 천태종 나왔어. 지금 뭐 나왔어? 조계종 나왔어. 이제 또 라마교 얘기는 제가 쓰진 않았어요. 뭐 굳이 그것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간에 천태종이 성립됐고 그 다음에 결사운동과 조계종이 이러한 그 순서를 거쳐서 이들이 주장하는 도노점수, 정해쌍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리학의 기반이 마련이 되기 시작했어. 이것이 조선까지 이어지면서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나라, 유교의 나라가 되었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속의 불교화, 이건 너무나 진짜 안타까운 얘기죠. 거대 토지 소유해. 그것에서 나오면요, 노비를 당연히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고리대업을 통해서 재산의 증식 등에 대해서 너무나 증식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 규모가 커. 너무 많이 빼서.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죠. 그 집에서 부리는 노비가 딴 집에 다른 귀족의 땅을 빼서 귀족을 막 때리기도 하고 두들겨 패갖고 땅도 막 갖고 오고 그래. 이게 완전 하극상도 이루어지고 막 별 사회적인 현상, 완전 지금으로 따지면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척불론이 대두가 되는 것이죠. 척불론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진사대부는요, 기존 세력과 기득권 세력과 같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의 탄생과 그 다음에 조정에 지금 그 고려 왕조에 들어가기 시작한 그 계기가 개혁 정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진사대부는요,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불시잡변 이런 거 써가면서 불교를 배척하는 론을 자꾸 이제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이러이러한 걸로 빨리빨리 제가 얘기는 했지만 흐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지금 서서히 성리학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진사대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통일신라 말 때도 이렇게 개혁하려는 계층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기억해 내셔야 되죠. 그쵸? 대장경의 간행 나와요. 대장경 같은 경우는요, 경전의 총칭을 말하는 거예요. 대장경 최고야. 경, 율, 논의 3장의 경전, 불교 경전을 이르는 말인 거예요. 그럼 경은 뭐예요? 부처가 설법한 것이에요. 근본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경은. 율은 뭐예요? 윤리, 조항, 생활 규범, 여러 가지 규칙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논은 뭐예요? 이론과 해석인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들의 이론과 해석들. 그러니까 대장경을요, 이렇게까지 아주 완벽하게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정말 대단. 이제 앞으로 나올 장경 판전, 그리고요, 지금 공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대장경 판전도 나오고요, 대장경도 나오고요. 요거 꼼꼼히 읽으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장경이 불교의 경전으로서 총칭이야. 얼마나 위대해요. 이것을 지금 보관하는 건물도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 그 내용 자체도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됐어. 굉장히 뛰어난 유물인 거죠. 잠시 쉬고 이제 대장경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릴게요.